강동의 맹호라 불리는 송견의 군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무리 용맹한 병사들이라 해도 먹을 게 없으면 싸울 수 없다. 군량은 바닥났고 말먹이 풀조차 구할 수 없었다. 아직 2월이라 들에는 푸른 풀조차 없었다. 며칠 못 먹은 군마들은 제 발로 전장까지 나아가기조차 어려웠고 병사들은 끼니를 굶으며 점점 힘을 잃어갔다. 그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첩자에 의해 사수관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말을 들은 이숙이 화웅에게 다가가 꾀를 냈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군사 일부를 이끌고 송견의 진영 뒤를 치겠습니다. 장군께서는 정면에서 공격하십시오. 양쪽에서 협공하면 송견을 사로잡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화웅은 단박에 그 계책을 알아차렸다. 그는 허술한 장수가 아니었다. 그날 밤 군사들에게 실컷 먹이고 조용히 관을 빠져나왔다. 달빛은 맑고 바람은 서늘했다. 그가 송견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밤은 이미 절반쯤 지나 있었다. 화웅은 주저없이 북을 쳤다. 함성은 어둠을 찢고 울려 퍼졌고 송견의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송견은 놀라 급히 갑옷을 꿰차고 말 위에 올라섰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화웅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장수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범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나 칼이 몇 번 부딪히기도 전에 진영 뒤편에서 함성이 또 울려 퍼졌다. 이숙이 이끄는 군사들이 송견의 진체 뒤로 달려든 것이다. 앞뒤로 몰려드는 적의 공격에 송견의 운명은 이제 칼날 위에 놓이게 되었다. 화웅이 몰고 온 군세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송견의 진영을 쓸어버렸다. 혼란에 빠진 진영 한복판에서 송견은 번개처럼 검을 휘두르며 진로를 뚫었지만 병사들은 제각각 도망치기 바빴다. 장군, 이쪽입니다. 조무가 소리치며 앞장섰고 정보 황계의 한 당도 뒤따라 송견을 엄호했다. 송견은 원래 화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뒤를 끊어주는 병사들이 무너지고 화웅의 기세가 거세지자 더는 정면 승부를 고집할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본 송견은 말굽비를 바꾸어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화웅이 그를 보며 외쳤다. 어디 도망가느냐? 송견아. 화살이 휘익하고 날아왔다. 송견의 투구에 꽂힌 화살 하나가 그의 머리싸개를 뜯어내며 턱 밑을 스쳤다. 순식간에 머리싸개가 벗겨져 송견의 얼굴이 훤히 드러났다. 곁에 있던 조무가 급히 말 위로 다가왔다. 장군, 저놈들이 장군의 얼굴을 알아보면 끝장입니다. 이 투구를 쓰십시오. 장군의 건투를 감추고 제 얼굴로 빠져나가시지요. 송견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없이 투구를 벗어 조무에게 건넸다. 그리고 조무의 투구와 갑옷을 쓰고 산길로 빠져나갔다. 잠시 후 화웅의 추격대가 피범벅이 된 머리싸개를 붙잡고 포효했다. 놈이 틀림없다. 송견의 머리다. 그러나 그것은 조무가 던진 미끼였고 진짜 송견은 이미 먼 길을 돌아 빠져나가고 있었다. 화웅의 군사들은 송견의 머리인 줄 알고 환호했지만 그날 밤 진짜 송견은 다시 병사들과 합류해 조용히 투구를 쓰고 검을 갈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쫓는다 화웅아. 화살은 빗발쳤지만 투구를 벗은 송견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제야 화웅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알아차렸다. 붉은 머리싸개 하나 남겨진 그 자리에 병사들이 몰려들었다. 모두가 공을 세우겠다며 그 머리싸개를 쥐려고 아우성이었다. 바로 그 순간 숲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번개처럼 울려 퍼졌다. 조무였다. 그는 달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송견에게 도망칠 여유를 주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든 것이다. 이놈, 내 칼을 받아라. 화웅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포효했다. 송견을 눈앞에서 놓친 분함까지 담긴 거대한 도검이 조무를 향해 내리쳤다. 조무는 쌍검을 들고 맞섰지만 긴 도전의 기습에 이미 지쳐있던 그는 막아내지 못했다. 화웅의 대검이 번개처럼 쏟아져 조무의 가슴을 가르며 그를 말 아래로 내던졌다. 그렇게 송견과 10년 넘게 전장을 누비며 범처럼 싸웠던 조무는 한순간에 사나하고 말았다. 날이 새도록 화웅은 송견의 병사들을 추격해 죽이고 조무의 머리를 잘라 수많은 포로들과 함께 승전의 증표로 삼아 돌아갔다. 날이 밝고 정보 황계한당 그들은 겨우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고 송견을 찾아왔다. 하지만 조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송견은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 오 조무, 그대는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제 어디서 다시 그 용맹한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송견의 흐느낌에 정보도 황계도 한당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조무는 그들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허창의 난 때부터 함께 싸워온 의형제였다. 그의 죽음은 모두에게 크고 깊은 슬픔이었다. 한편 송견이 화웅에게 크게 패했다는 소식은 원소에게도 전해졌다. 전에 포신의 동생이 제멋대로 싸우다 죽고 이제는 송견까지 당했으니 기세가 꺾였구나. 이제 어찌한단 말이오? 제후들을 둘러보며 묻는 원소.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다. 화웅이 송견마저 꺾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사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것이다. 이기더라도 만신창이 지면 목숨까지 잃을 판이다. 서로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때 원소의 눈이 공손찬 등 뒤에 선 세 사람에게 향했다. 한결같이 비범한 기운을 풍기는 인물들. 더 이상한 건 그들 모두 입가에 냉소가 떠올라 있었다. 공손태수, 저 뒤에 있는 이들은 누구시오? 공손찬이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저 사람은 저와 함께 동문수학한 유비라는 이입니다. 예전까지 평월령을 맡았었지요. 그 말을 들은 조조가 눈을 반짝였다. 혹시 황건적 토벌 당시 공을 세운 유연덕이 아니시오? 예전에 영천 부근에서 스쳐 지나간 인물. 조조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25의 시골뜨기가 아니라 33의 고을령으로 변해 있었다. 그렇소이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소? 공도 공이지만 그때 인상이 잊히지 않았소이다. 조조는 유비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그간 무탈하셨소? 유비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조조에게 인사를 올렸다. 진작 알아배웠지만 하찮은 시골 관리의 몸이라 감히 아는 채를 못했습니다. 조조가 유비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자 공손찬도 기세를 얻어 유비를 원소와 제후들에게 일일이 소개했다. 그의 공가 출신까지 소상히 말하며 자랑처럼 내세웠다. 원소도 유비를 알아보았지만 예전 노식에게 얹힌 감정이 남아있었는지 조조처럼 아는 체하지 않았다. 다만 의례적으로 자리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그대를 존중하는 건 이름도 관직도 아니다. 우리가 받드는 제실의 종친이기 때문이요. 근왕의 대의를 말하면서 제실을 홀대할 순 없지 않겠소? 유비는 더는 물러설 수 없어.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 뒤를 관우와 장비가 묵묵히 따라섰다. 마치 석상처럼. 그때였다. 급히 달려온 탐마가 외쳤다. 화웅이 철기군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송견태수의 붉은 머리싸개를 높이 들고 우리 진영 앞에서 조롱하며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제후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원소는 서둘러 좌우를 돌아보며 외쳤다. 누가 나가서 싸울 자 있소? 그때 원술의 진영에서 한 장수가 튀어나왔다. 소장이 나가겠습니다. 이름은 유섭. 패기가 넘쳤다. 장하다. 가서 화웅의 목을 베어오시오. 원소의 칭찬을 등에 업고 유섭은 말에 올라 화웅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의 말발굽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급보가 날아들었다. 유 장군께서 화웅과 싸운 지 3번도 못 되어 그의 칼에 목을 이르셨습니다. 제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침묵이 흘렀다. 그때 또 다른 태수 한복이 나섰다. 내 상장군 반봉이 있소. 화웅 따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오. 좋소. 어서 나가게 하시오. 반봉이 출진했다. 늠름한 기세, 크고 묵직한 도끼를 들고 번개처럼 달려나갔다. 그의 출전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또다시 정갈이 날아들었다. 반 장군 또한 화웅의 칼에 목을 이르셨습니다. 순식간에 두 장수가 당한 것이다. 포충을 죽이고 송견의 머리싸개를 벗겨 조롱했던 화웅. 이제는 눈앞에서 2명의 상장까지도 손쉽게 베어버린 것이다. 제후들의 기세는 꺾였다. 숨소리마저 조용했다. 원소는 분을 사기며 중얼거렸다. 알량과 문추만 여기 있었다면 화웅 따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제 누가 나가 싸울 자 없소? 원소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제후들을 둘러보며 외쳤지만 주위는 숨죽인 침묵뿐이었다. 그때였다.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장막 앞까지 걸어나오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소장이 나가 화웅의 목을 베어 장수의 칼 앞에 바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키가 9자, 수염은 2자 길이. 봉황 같은 눈, 누에 같은 눈썹, 익은 대추빛 얼굴에 종처럼 울리는 굵고 깊은 목소리. 그 자리에 있던 원소가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요? 공손찬이 나서서 대답했다. 유연덕의 아우 관우라 합니다. 지금은 무슨 벼슬을 가지고 있어? 유연덕을 따라 평원현의 마궁수로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원술이 화를 벌컥 내며 관우를 꾸짖었다. 우리 제후들 중에 대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궁수가 나서서 큰 소리를 치다니 썩 물러가라. 관우의 붉은 얼굴은 더 붉어졌고 공손찬도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때 조조가 나섰다. 공로 잠시 노염을 가라앉히시오.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친 데에는 그만한 자신이 있을 것이오. 한번 시험 삼아 내보냅시다. 만약 실패하면 그때 질책해도 늦지 않지 않겠소? 원술은 입을 다물었고 제후들도 조조의 말에 수긍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원소만은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 말했다. 궁수를 전장에 내보낸다면 오히려 화응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오. 조조가 다시 설득했다. 그의 풍모가 비범하니 화응도 그를 단순한 궁수라 여겨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소는 끝내 허락하려 들지 않았다. 이 순간은 조조와 원소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조조는 실력만 있다면 출신이나 지위는 중요치 않다고 여겼다. 반면 원소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가문, 관직, 명망 같은 외적 기준을 우선시했다. 이런 태도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무쌍한 난세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 일쑤였다. 그 차이가 훗날 조조와 원소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관우가 스스로 목숨을 걸며 말했다. 만약 이기지 못하면 제 목을 베시고 꾸짖으셔도 좋습니다. 그 강직한 말에 더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 제후들은 스스로 낼 자신 없는 상장 대신 이 이름 모를 장수의 기세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 관우가 출전하려 막 장막을 나설 때 조조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 술 한 잔을 들고 가시오. 좌우에서 데운 술이 곧 내어졌다. 조조는 관우를 바라보며 한 생애에 단 한 사람뿐일지도 모를 진정한 영웅 앞에 고개를 숙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순간은 이미 전설이 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관우는 장막을 젖히며 단호하게 말했다. 술은 따라 두십시오. 얼른 다녀와서 마시겠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물건이나 찾으러 나가는 사람처럼 가벼운 걸음. 그게 과연 무모함인지 진정한 의기인지. 장막 안에 모두는 숨을 죽인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관우는 청룡 언얼도를 어깨에 들고 단숨에 말 위로 뛰어올랐다. 그 모습은 마치 푸른 용이 바다에서 솟구쳐 오르는 듯했다. 곧이어 북소리와 함성이 하늘을 찢었고 진영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땅이 울렸다. 제후들은 놀라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결과를 확인하러 누군가를 보내려던 그때 말발굽 소리가 진동했다. 그것도 혼자였다. 말 한 장에 화응의 목을 걸고 돌아오는 한 사나이. 관우였다. 자, 여기 화응의 목이 있소이다. 관우는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화응의 머리를 바닥에 내던지고 조조가 따라 두었던 술잔을 들었다. 술은 아직 따뜻했다. 관우는 한 모금도 남김없이 그것을 마셨다. 식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기뻐한 건 조조였다. 그는 관우의 용맹에 경탄하며 스스로도 감당 못할 만큼 높이 평가했다. 그때 유비의 뒤에서 장비가 성큼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우리 형님이 화응의 목을 베었으니 이제 당장 관문을 깨뜨리고 동탁을 잡으러 가야지 무얼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신도 선봉이 되어 싸우고 싶다는 뜻이었다. 형이 공을 세운 이상 자신도 나설 차례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좁은 마음을 가진 원술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원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하찮은 관리의 부하 주제. 제후들 앞에서 제 힘을 뽐내다니. 저들을 당장 장막 밖으로 끌어내라. 조조가 급히 말렸다. 공이 있는 자는 상을 줘야지요. 어찌 신분만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원술은 더욱 화를 냈다. 그대들이 이런 자들을 이토록 높이 친다면 나는 돌아가겠소. 말 그대로 뒤틀린 신보였다. 맹주인 원소조차 썩 유쾌한 표정은 아니었다. 기세가 가라앉아 조조가 태도를 바꾸어 부드럽게 말했다. 공로 말 한마디로 대사를 망칠 수는 없지요. 만약 제가 지나쳤다면 용서하시오. 조조는 공손찬에게 청해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을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갔다. 공손찬은 못마땅한 얼굴로 돌아섰고 다른 제후들도 어색한 침묵 속에 흩어졌다. 조조는 몰래 사람을 보내 공손찬에게 술과 고기를 전하게 했다. 유비 삼형제를 위로하며 맹주가 할 일을 대신한 셈이었다. 실제로 원소는 다양한 성격과 이해관계를 지닌 제후들 사이에서 조정하고 이끄는 인물로는 처음부터 적합하지 않았다. 한편 화응의 병사들은 사수관으로 도망쳐 이숙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떨리는 입으로 말했다. 장군, 화웅이 죽었습니다. 이숙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콧장 낙양으로 급보를 올렸다. 그 소식을 들은 동탁은 이번에도 놀랐다. 자신의 믿음직한 장수가 단칼에 베었다는 것, 그것도 수리식기 전에 화웅이 죽었다는 급보가 날아들자 동탁은 마침내 경각심을 품었다. 곧바로 모사 이후 양자 여포 등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이유였다. 지금 우리는 상장 화웅을 잃었습니다. 적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우리는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안에서 적과 손을 잡을 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내통할 자? 동탁이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맹주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그의 숙부인 원해가 태부의 지위로 낙양 안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원소와 내통하게 된다면 우리는 안팎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동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콧장 이각과 곽사를 불러 군사 500을 주며 명령을 내렸다. 원해의 집으로 가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한 명도 남기지 말 것. 이각과 곽사는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원해의 집안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의 목은 성문에 걸려 동탁의 분노와 공포를 대변했다. 동탁은 20만 대군을 일으켰다. 두 갈래로 나누어 제후들의 근왕군을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이각과 곽사에게는 5만을 맡기고 사수관으로 보내며 자신은 나머지 15만을 이끌고 이후 여포, 번조, 장제 등을 데리고 호로간으로 향했다. 호로간은 낙양에서 50리 떨어진 요새였다. 그곳에 도착한 동탁은 여포에게 3만을 맡겨 관 밖에 진을 치게 하고 자신은 관 안에 병사를 주둔시켰다. 이 동향은 곧바로 원소에게 전해졌다. 원소는 급히 제후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 동탁이 우리 중간을 자르려 한다. 우리는 병력을 나눠 대응해야 한다. 이번에도 조조가 먼저 나섰다. 동탁은 우리 사이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병력을 나눠 호로간을 막아야 합니다. 원소는 조조의 제안에 따라 한해의 완강, 동군의 교모, 산양의 유유, 북해의 공윤, 상당의 장양, 서주의 도겸, 북평의 공손창까지 8제후를 선별해 호로간 방어를 맡겼다. 나머지 9제후들은 사수관을 계속 공격하며 조조의 병력은 양쪽을 오가며 지원하게 했다. 팔로 제후는 각기 군영을 떠나 호로간을 향해 진군했다. 그중 가장 먼저 도착한 건 하네테스 왕강. 관문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던 여포는 왕강의 군대가 다가오자 철기 3천을 이끌고 번개처럼 쳐들어왔다. 급히 대열을 정비한 왕강은 문기 아래서 적을 바라보다가 숨을 삼켰다. 여포가 달려오고 있었다. 비녀 3개로 묶은 머리에 자줏빛 금관, 붉은 피단에 백화자수를 놓은 전복, 수수께끼 같은 짐승 무늬 갑옷, 무거운 쇳줄띠, 화살통과 활을 메고 손엔 방천하극, 그 모든 걸 이끌고 불꽃 같은 털의 척도마 위에 앉아 돌진해 오는 사내. 그야말로 사람은 여포여 말은 척토였다. 왕강이 긴장된 목소리로 좌우를 돌아보며 외쳤다. 누가 나가 싸울 자 없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한 장수가 창을 꼬나들고 튀어나왔다. 한해의 명장으로 이름났던 방열이었다. 왕강은 그 모습을 보고 적이 느긋해졌다. 이 싸움 우리도 해볼 만하다. 하지만 여포는 그 말을 끝낼 틈도 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방열이 달려나갈 땐 위풍당당했다. 군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말을 몰고 여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기세는 채 5번도 칼을 주고받기 전에 여포의 방천하극에 꿰뚫리며 끝이 났다. 방열은 말에서 힘없이 떨어졌고 여포는 그대로 화극을 휘두르며 왕강의 진영을 덮쳤다. 그 뒤를 이은 철기부대는 질풍처럼 밀어닥쳤고 왕강의 군사들은 정신없이 무너졌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병사들, 진영은 무너지고 여포는 무인지경을 달리듯 적진을 누비며 수백을 베었다. 그나마 동군 태수 교무와 산양 태수 유의 군대가 급히 합세하지 않았더라면 왕강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겨우 여포를 물리치긴 했지만 삼로의 제후는 병력과 말의 손실이 컸다. 결국 그들은 30리를 후퇴해 새로 진영을 세웠다. 뒤이어 도착한 다른 오로의 군대들도 여포 앞에서 감히 먼저 나설 수 없었다. 그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채 그의 맹위를 두려워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여포가 다시 나타났다.
말 위에서 번쩍이는 무장을 두르고 군기 아래로 돌진하며 제후들의 진영을 도발했다. 여포가 도전해 옵니다. 장막 안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오자 팔로 제후들은 급히 모여 말했다. 좋소. 이번엔 우리가 한꺼번에 나서서 여포를 막읍시다. 각자 병사들을 이끌고 언덕에 올라 여포의 동향을 살폈다. 여포는 불꽃처럼 번뜩이는 기세로 선두에 섰고 그 뒤로는 철기대가 도열해 위압감을 더했다. 먼저 맞서 싸우러 나선 이는 상당 태수 장양의 부장 목순이었다. 용기는 대단했다. 창을 들고 여포를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한 번의 움직임에 여포의 화극이 하늘을 가르며 내려왔고 목수는 힘없이 말 아래로 쓰러졌다. 제후들은 눈을 크게 떴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잠시 뒤 북해 태수 공용의 부장 무한국이 철퇴를 들고 나섰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다. 여려 합이나 버텼지만 결국 여포의 칼에 왼팔이 잘려나갔다. 무한국은 비명을 지르며 말머리를 돌려 태각했다. 무한국을 구하라. 모두 함께 쳐라. 제후들의 병사들이 일제히 여포에게 달려들었다. 머릿수로 밀어붙이자 비록 여포라 해도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병사를 버리고 급히 철수했다. 여포가 물러간 뒤 제후들은 다시 장막 안에 모였다. 조조가 입을 열었다. 여포 하나만 잡을 수 있다면 동탁을 제거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17로의 제후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후 하나가 반문했다. 그러면 사수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그쪽 적이 우리 뒤를 친다면 앞뒤로 포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뜻이 모이지 않았다. 제각기 다른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또다시 여포가 돌아와 싸움을 걸고 있다는 급보가 들려왔다. 여포의 또 한 차례 도전이 시작됐다. 팔로의 제후들은 다시 말을 타고 일제히 진을 갖췄다. 이번엔 진심이었다. 한 번의 대패는 참아도 두 번은 참을 수 없었다. 여포는 먼저 공손찬의 군대를 향해 돌진했다. 창을 휘두르며 맞서던 공손찬은 몇 합도 버티지 못하고 밀려났다. 이놈, 서라. 공손찬이 달아나는 걸 본 여포가 적토마의 고삐를 당겼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붉은 말 위에서 그의 화극은 금빛 번개처럼 솟구쳤다. 공손찬의 백마도 명마였지만 적토마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단숨에 거리 좁히는 여포. 화극이 번쩍 공손찬의 등 뒤를 겨눴다. 이제 내 목은 내 것이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우레처럼 내지르는 한 외침이 터졌다. 이놈아, 거기서 멈춰라. 연의 장비가 여기 있다. 검은 눈에 고리 눈썹, 뻣뻣한 호랑이 수염, 등에 장팔사모를 짊어진 장비가 돌풍처럼 달려들었다. 여포는 공손찬을 뒤로하고 바로 장비를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이 맞붙었다. 불이 튀고 철이 부딪히며 하늘을 찢을 듯한 기세였다. 50합이 지나도 승부는 나지 않았다. 그때 관우가 움직였다. 말의 배를 박차며 푸른빛의 청룡도를 휘둘러 여포에게 합류했다. 장비의 기세는 좋지만 말이 척토마에 밀린다. 시간이 길어지면 불리해진다. 형의 눈은 정확했다. 관우와 장비가 좌우에서 여포를 협공했다. 여포는 전혀 기가 꺾이지 않았다. 화극은 여전히 춤추었고 숨결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장은 세 사람만이 무대를 쓰는 게 아니었다. 그 순간 유비가 달려들었다. 고요하던 진영이 또 한 번 술렁였다. 쌍고검을 허리에 찬 유비가 갈기 풀린 말을 타고 한 줄기 번개처럼 뛰어들었다. 사수간에서 화음을 베고도 얕보였던 치욕. 이번엔 말없이 증명하겠다는 듯 그는 여포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세 사람의 공격은 예술이었다. 관우의 청룡도가 휘몰아치는 태풍이었고 장비의 장팔사모는 우박처럼 내리찍혔으며 유비의 쌍고검은 틈새를 비집는 번개였다. 여덟 제후 수천의 병사들은 그 싸움에 넋을 잃었다. 그야말로 신과 인간의 싸움. 그러나 아무리 여포라도 세 영웅의 합세 앞에 끝없이 버틸 수는 없었다. 화극의 무게가 느려졌고 동작이 흔들렸다. 숨결이 거칠어지고 전장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받아라. 결국 여포는 결단했다. 세 사람 중 가장 허점이 보이는 유비를 향해 모든 힘을 실은 일격을 날렸다. 방천하극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유비는 그걸 보며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몸을 날렸다. 여포는 밀려나고 있었다. 관우의 청룡도, 장비의 장팔사모, 유비의 쌍구검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마침내 그 무쇠 같은 여포의 수에서도 틈이 생겼다. 그 순간 여포는 화극을 거꾸로 쥐더니 유비를 향해 내지르는 척 허공을 베었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허초였다. 진짜 목적은 빠져나가는 것. 목숨이 먼저였다. 세 형제가 말을 박차며 뒤쫓았다. 8 제후의 병사들도 그 모습을 보고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저놈을 잡아라. 기세는 산을 허무는 듯했고 쫓기는 여포의 군사들은 겁에 질렸다. 싸워보기도 전에 호로간 안으로 우르르 도망쳐 들어갔다. 유비 관우 장비는 호로간 아래까지 쫓아갔다. 성 위를 올려다보니 푸른 비단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장비가 눈을 부라리며 외쳤다. 저 깃발은 틀림없이 동탁이다. 여포를 쫓는 것보다 지금 당장 동탁을 잡는 게 낫지 않겠소. 그 말과 동시에 장비는 척벽을 향해 돌진했다. 관문을 향해 말굽을 박차 달려갔다. 그러나 성벽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결국 장비도 말을 돌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세 형제는 한동안 성벽 아래서 그 깃발만 노려보다 뒤따라온 제후들과 합류했다. 제후들은 이긴 자의 미소와 함께 유비 삼형제의 공을 치하했고 곧 이 소식을 원소에게 전했다. 기세를 탄 원소는 주춤거리던 송견에게 다시 공격을 명령했다. 하지만 송견은 움직이기에 앞서 황계와 정보를 이끌고 곧장 원술의 진영으로 향했다. 지난번 화훈과 싸울 때 군량과 마초를 보내주지 않은 원술에게 단단히 따지기 위해서였다. 원술은 얼굴이 잿빛이 되었지만 도망칠 구실도 없었다. 결국 마지못해 송견을 맞이했다. 송견은 땅을 구르며 화를 터뜨렸다. 동탁과 나는 원수도 아니오. 내가 왜 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오? 이 싸움에 나선 건 대의를 위한 것이었는데 공은 나를 돕지 않고 오히려 발목을 잡았소. 손견은 군량 없이 싸움터에 내몰렸고 화웅에게 패한 데다 아끼던 장수까지 잃었다. 그런 그가 진체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칼을 들었고 장군의 집안의 명예를 위해 피를 흘렸소. 그런데 장군은 참소하는 자들의 말을 믿고 군량과 말먹이를 보내주지 않았소. 이 손견이 결국 싸움에 지고 장수까지 잃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실 작정이오? 불같은 기세. 한치라도 거슬리면 곧 칼이 나올 분위기였다. 과격한 손견의 성격을 잘 아는 원술은 진땀을 흘리며 말문을 닫았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원술은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넘겼다. 그놈이 함부로 장군을 모함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소. 내가 그놈을 목 베어 사죄하겠소. 곧바로 군사 하나를 끌어내 목을 베게 했다. 사죄의 진심이 느껴졌는지 손견도 더는 추궁하지 않고 물러났다. 장군의 뜻이 아니었다니 이만 가보겠소. 그렇게 돌아가려던 찰나 성문에서 병사 하나가 급히 달려왔다. 장군, 관문 위에서 장수가 말을 타고 내려와 장군을 뵙기를 청합니다. 관문에서 내려왔다면 분명 동탁 쪽 인물일 터. 손견은 곧바로 진채로 돌아갔다. 기다리고 있던 이는 동탁의 중신 이각이었다. 입가엔 웃음이 떠 있었고 말투는 지나치게 공손했다. 지금 여러 제후들이 승상께 대항하고 있으나 승상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시는 분은 장군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승상께서는 장군과 가까운 사이가 되길 원하십니다. 손견은 노기를 억누르며 물었다. 창칼이 부딪히고 피가 흐르는 전장 한복판에서 무슨 친분을 쌓겠다는 말이오? 이각은 속내를 드러냈다. 승상께는 홍기가 찬 따님이 계십니다. 장군의 아들과 혼인을 맺으면 양가의 복이 될 것입니다. 손견의 눈썹이 들썩였다. 고지어 노기가 얼굴 전체에 번졌다. 동탁은 천하를 어지럽히고 황실을 뒤엎은 역적이요. 내 그놈의 구족을 멸하려는 마음을 품은 지 오래다. 그런데 혼인을 맺자고? 지금 그 입 돌린 죄로 내 놈의 목을 베야 마땅하다. 손은 이미 칼자루로 가 있었다. 사신의 체면 아니었으면 지금쯤 넌 목이 바닥에 구르고 있었을 거다. 당장 꺼져라. 가서 관문 열고 항복하면 살려는 두겠다. 그렇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칼빛이 번뜩이자 이각은 더 말도 못 꺼내고 혼비백산 달아났다. 동탁 앞에 도착한 이각은 불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손견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승상의 청도 거절하고 승상을 하늘 거스른 역적이라 욕했습니다. 듣는 순간 동탁의 얼굴은 흑빛으로 물들었다. 손견을 꿰어들릴 생각이었는데 욕만 보고 돌아왔군.
이를 갈며 분노를 사귀던 동탁은 곧 분통을 터뜨리듯 의자를 걷어찼다. 동탁은 울컥치미는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손견이 나와 손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대로 두면 나만 곤란해진다. 어쩌면 좋겠느냐? 곁에 있던 모사 이유는 이미 그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군께서 의지하시던 여포가 패하고 군사들도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싸움을 이어가는 건 오히려 손해가 될 뿐입니다. 동탁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래서? 이유는 빙그레 웃으며 한참을 뜸 들인 뒤 기묘한 꾀를 내놓았다. 차라리 군사를 거두고 낙양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황제를 데리고 장안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탁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장안으로? 이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떠돌고 있습니다. 서쪽에 한나라 하나, 동쪽에도 한나라 하나. 사슴이 장안으로 들어야만 근심이 사라지네. 서쪽 한나라는 옛날 고주께서 장안에 도읍하고 12대를 이어 내려온 것이고, 동쪽 한나라는 광무제가 낙양에 도읍해 12대를 이어왔지요. 이제 하늘의 뜻은 다시 장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노래는 하늘이 승상께 내리는 경고이자 길잡이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동탁은 번쩍 눈을 떴다. 과연 너는 내 꾀주머니야? 그 말을 듣지 못했더라면 난 아직도 싸움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동탁은 여포를 불러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병력을 정비해 낙양을 떠나 황제를 데리고 장안으로 향했다. 이렇게 유비관우 장비 삼형제가 온몸을 던져 싸운 결과는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이어졌다. 싸움으로는 동탁을 꺾지 못했지만 그 위세와 의기로 동탁을 몰아내는 계기를 만든 것이었다. 누군가는 말하길 칼로는 역적을 베지 못했지만 의기로는 천하를 움직였다.